예, 제가 지금 굉장히 양이 많아서 제가 좀 많은 신뢰를 지금 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읽으시기에 좀 불편하실 것 같은데요. 양을 좀 최대한 줄여서 뭐 자세한 거는 생략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발표의 순서는 일단 현재 지금 정부가 구체적으로 지금 진행 중인 그 수송 유류세 논란과 관련돼서 몇 가지 좀 짚어볼 점들을 좀 먼저 좀 보고요. 그 다음에 그 최근에 좀 국제적으로 그 논의되고 있는 평가되고 있는 그런 이제 그 평가 기준에 따라서 국내 발전 및 수송 부문의 환경 비용이 대강 어떻게 되겠느냐, 특히 이제 미세먼지, 온실가스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전 문제와 가스의 경우에는 굉장히 좀 다른 일반 화석 연료와 굉장히 다른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별도로 다루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OECD에서 최근 한 5년에서 10년 동안 발전 및 수송 부분에서 에너지 세제 또는 관련 세제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살펴보고 거기서 시사점을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화면이 작아진 점 죄송합니다. 이게 분량이 너무 많아서 이게 절반으로 줄였는데요. 이거를 더 크게 할 수, 이거를 혹시 더 크게 할 수 있으면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게 예. 전체 화면이 하여튼 일단 뭐 지금 당장은 미세먼지가 어떤 초미의 관심, 감사합니다. 초미의 관심사이긴 하지만 사실 지난 5년 동안 우리가 겪었던 에너지 관련 사건 사고들은 과거 30년 동안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사건 사고들입니다. 그래서 뭐 원전 사고도 그렇고 뭐 정전 사태도 그렇고요. 뭐 파리 기후 변화 협정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자체만 또 이렇게 단편적으로 몰아서 보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이 세 가지 주요 환경 이슈들을 어떤 좀 동일한 선상에 놓고 좀 환경 비용을 평가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이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좀 필요한 관점은 좀 부문 간 통합적인 접근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점입니다. 아까 조영탁 교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제 뭐 환경 교과서 예전에 환경 교과서에는 점오염원은 환경 규제를 하고 자동차 같이 비점오염원은 과세를 하는 게 비용 효과적이다. 뭐 지금도 대학에서는 그렇게들 가르치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현재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맞닥뜨리고 있는 이런 환경 이슈들이 뭐 후쿠시마 사고, 미세먼지, 기후 변화 이런 것들이 그것은 규제를 강화한다고 해서 막을 수 있거나 뭐 저감시키기에는 한계가 명백한 상한 환경 이슈들입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IMF가 발전 석탄 화력에 대해서 과세를 하라는 아주 적극적으로 그런 권고를 지난 5년 동안 아주 일관되게 하고 있습니다. 뭐 원전 같은 경우도 과세가 바람직하지만 아직 국제적으로 확립된 외부 비용 평가 방식이 없어서 이것들은 뭐 유보를 할 수는 있겠지만 뭐 이런 입장으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국내 에너지 수급과 관련돼서 아까 이제 조영탁 교수님께서 이제 앞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에너지 세제를 어떤 부분을 개선을 하든 간에 우리가 지금 좀 놓치지 말아야 될 점은 이 부문 간 이제 양극화된 과세 때문에 1, 2차 에너지가 역전된 상황을 정상화시키는 거에 가장 최우선 우선순위를 둬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더 벌어지게 만든다거나 이걸 방치한다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개별 부문에서 얻을 실익보다도 효용보다도 이 전체적으로 국가에너지 수급체계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비용이 아마 더 크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발전 부분에서는 이제 아까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연료 전환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고 이 과세도 그렇게 좀 바뀌어야 될 부분이고요. 반면에 수송 같은 경우는 국제적으로 지금 추세를 봤을 때 연료의 전환이 아니라 모드의 전환, 즉 수송 수단의 전환으로 좀 과세 체계라든 방식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 2차 에너지 가격 역전된 부분을 아까 이제 조영탁 교수님께서 이제 이미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나만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아까 조 교수님께서 이제 제시해 주신 것은 이제 뭐 등유와 가정용 전기요금인데 이제 이 산업 부문은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요금 같은 경우와 경쟁 에너지는 이제 경유입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1차 에너지보다 지금 2차 에너지 가격이 지금 거의 한 10여 년째 지금 가격이 역전된 상태에서 완전히 지금 국제 유가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지금 이게 정상화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뭐 그 일본 사례를 직접 비교를 하면은 이게 아무리 가격의 유가가 변동을 하더라도 거기에 따라서 그대로 똑같이 2차 에너지인 전기가 같이 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래서 그게 1, 2차 에너지 가격이 돼서 어쨌다는 거냐 이제 이런 이제 그 질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생수가 수돗물보다 싸면은 생수를 정말 수돗물 같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이제 국내 전력 소비의 절반을 차지하는 제조업 중에서 제조업이 가열 공정에 쓰는 에너지의 변화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외에도 석탄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만 당장 유류와 전력만을 비교를 하면 이거를 열량으로 환산을 하면은 똑같이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지금 두 개가 완전히 역전된 상황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생수를 수돗물처럼 정말 쓰는 게 이 가열 공정이라는 부분이 특정 업종을 제외하고는 반도체라든가 이런 아주 그 반드시 전기를 사용해야만 하는 그 고부가가치형 업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사실은 이제 저급 에너지 수요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단지 가격이 싸기 때문에 공장에서 현재 이제 유류를 전기로 지금 대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럼 이게 다른 나라도 혹시 이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거를 그래서 국제적으로 비교를 해보면은 이제 국가적인 수준에서 각 부문별로 투입되는 에너지 비중을 비교를 해보면은 이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맨 오른쪽 끝에 한국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얼마나 극단적이냐면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가 80년대 이제 원전 공급 과잉 논란 때문에 EDF가 아주 노골적으로 이제 전전화 운동을 펼칩니다. 그래서 공장에서 유류 보일러를 전기 보일러로 바꾸고 파리의 주택들을 전전화 주택으로 바꾸고 이런 그 정책을 추진한 나라보다도 지금 비중이 훨씬 더 높은 상황까지 왔다라는 건 우리가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에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을 좀 놓치지 않고 지금 현재 진행되는 수송 유류세 논란을 좀 보게 되면은 그 정부가 지금 기존의 100대 85대 50 그 휘발유 경유 LPG 상대 가격을 이 미세먼지 대책으로서 이제 이 중에서 경유 가격을 90이나 95 또는 휘발유 가까이 이렇게 조정하겠다 이렇게 지금 언론에 알려진 건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상대 가격 자체가 이 비율 자체가 과연 어떤 근거가 있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해서 만약에 경유 가격을 올린다 하더라도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은 그 화물차는 2001년도 유류세를 계속 적용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과연 저감 효과가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좀 현재 진행 중인 논의를 좀 개선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OECD 수송용 유류 가격을 비교를 해보면은 평균으로 따지면은 지금 이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강 100대 85대 50에서 60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평균 자체가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북중미 국가들의 세율을 보시면은 소비자 가격 대비 10% 정도밖에 안 되는 나라들입니다. 이런 나라들이 포함이 돼서 생긴 평균이기 때문에 이 평균 자체도 우연의 결과이지 이걸 가지고 어떤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좀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좀 환경 비용을 기준으로 조금 더 좀 공정하게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특히 그리고 화물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화물차의 미세먼지 배출량이 이 도로 이동 부분에서 70%를 차지하고 있고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다른 차종은 다 지금 배출량이 급격하게 줄어드는데 화물차의 비중이 그 배출량 저감 속도가 느려서 비중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송 부문의 대책은 그냥 유류세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이 화물차의 대책으로 좀 전환이 필요한데요. 실제로 지금 OECD 주요국들이 온실가스와 미세먼지의 어떤 주요 원인이, 그러니까 수송 부문에서는 이 도로 화물, 그러니까 도로 화물 수송이 주요한 원인이기 때문에 이 화물차에 대한 가중조회세를 부과를 하고, 그러면서 도로에서 철도 화물로 전환을 한 이른바 모달 쉬프트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오히려 국제적인 추세에서 역행을 하는 게 아니냐.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유가 보조가 화물차 유가 보조가 지속이 되고, 그러면서 또 화물차의 어떤 진입이, 신규 진입이 한때 제한이 됐었습니다만 국토교통부가 최근에 다시 뭐 경쟁을 도모한다고 이제 자가용 화물차를 또 이 영업용 화물차로 또 전환을 시켰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거기다가 또 기존의 화물차주들이 또 화물차의 차축을 마치 열차의 열량 늘리듯이 이제 차축을 늘리면서 화물 수송량을 늘리면서 우리가 지금 OECD 최고 이 철도 대비 도로 화물 수송의 비중이 OECD 최고 수준까지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직시하면 우리가 화물차 대책이 정말 무엇보다 우선시돼야 된다. 이게 이 수송 대책에서요. 그다음에 좀 그러면은 대강 발전해서 수송 부분의 비용, 환경 비용이 대강 어느 정도냐? 제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좀 생략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일단 뭐 온실가스부터 보면은 뭐 석탄화력 하나가 지금 국가 전체 배출량의 거의 3분의 1 가까이 차지하고 있고, 지금 조금 있으면 지금 2억 톤까지 지금 증가할 전망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세제를 보시면은 이게 거꾸로 돼 있다라는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국제적인 기준으로를 지금 IMF라든가 하버드대라든가 뭐 여러 지금 미국의 주요 대학들이 공통적으로 지금 제시하고 있는 어떤 그 미세먼지 위해도 평가 과정들을 보면은 이 같은 미세먼지 1kg이라 하더라도 이게 배출 장소가 어디냐, 그다음에 2차 PM 생성 과정, 노출 경로에 따라서 이 가중치가 달라진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게 특정 기관이 아니라 거의 지금 최근에 국제기구들이 거의 좀 이런 데이터베이스와 평가 방법론을 지금 공유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론에 의하면은 IMF가 2014년에 150여 개국을 대상으로 고해상도 위성 정보를 가지고 평가를 이제 그 미세먼지의 어떤 부문별 미세먼지의 그 외부 비용을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드러지게 차이 나는 것은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단은 수송 부분에서 이 지상 배출원 수송 난방 부분에서 미세먼지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를, 이 비용이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것이 외부로 확산이 안 되고 바로 그 도로변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직접 인체에 노출되기 때문에 당연히 비용이 커지게 되는데요. 근데 반면에 그 전구 물질, 그러니까 유발 물질인 미세먼지 유발 물질인 싹스와 낙스의 비용은 다른 부문, 발전 부문 대비 오히려 더 낮게 이렇게 거꾸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부문 간의 좀 차이를 봐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일본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에서 약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일본은 도로 밀도가 우리의 3배 수준입니다. 이게 도로 밀도라 하면 100제곱킬로미터당 도로의 연장을 말하는데요. 도로 길이를 말하는데요. 우리가 108km면 일본은 한 300km 정도가 됩니다. 반면에 독일 같은 경우는 발전 부분에서 이 비용이 한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한 1.5배 정도 더 높은데요. 이거는 또 왜 그러냐면은 한국과 일본은 발전 단지가 다 해안가에 위치해 있습니다. 대부분이. 반면에 독일은 내륙 국가이기 때문에 발전 단지가 다 내륙에 위치해 있고 또 대부분이 다 대도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 고해상도 위성 정보라는 게 이제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오히려 우리보다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비용을 좀 평가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런 방법론을 적용해서 그대로 이 기준 비용을 부문별로 적용해 봤을 때 국내의 경우 수송 부문으로 인한 환경 비용은 약 이런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그리고 유발 물질을 다 합쳐 봤을 때 약 11조 원 가까이 나오고요. 발전 부문은 그보다 더 큰 13조 원대가 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세제를 보시면은 거꾸로 지금 수송에 대부분이 가 있고 지금 20조 원을 지난해 이미 20조 원을 넘어선 상황이고
반면에 석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개별 소비세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도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합쳐봐야 이제 가스랑 합쳐봐야 아마 3조 원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수송 부분 대비 발전 부분에서 굉장히 큰 이 외부 비용 대비 이 세수가 이렇게 굉장히 큰 격차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수의 강화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주요 배출원별로 나눠서 보면은 또 각 부문별로 또 주요 배출원의 그 비중이 워낙 큽니다. 그러니까 석탄 하나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10조 원대가 되고 그 수송 부분에서는 또 화물차 하나가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모든 그 차종을 다 합친 것보다 더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미세먼지만 봤을 때도 다른 차종들을 다 합친 것보다 2배가 넘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책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되는지 너무나 좀 자명한 상황이 아니겠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발전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다음은 이제 원전 같은 경우 원전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원전은 이제 따로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참 방법론이 어느 나라도 완전히 확립된 나라가 없기 때문에 참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일본의 그 원자력 위원회 주도로 만들어진 그 2011년에 비용 등 평가 위원회, 그다음에 이제 2015년에 그 비용 평가 워킹 그룹 뭐 등등을 우리가 좀 참고해서 그 국내에 한번 그걸 적용해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다만 문제가 원자력계에서 그 이 원자력의 사고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이 사고 빈도를 따지면 확률적으로 따지면 확률이 너무나 낮기 때문에 그 비용은 미미하다라는 것이 이제 기존 원자력계의 주장이었고 2015년도 일본의 그 발전 비용 워킹 그룹에 이게 또 그 사고 빈도 논리를 일부 적용을 해서 사실 비용이 굉장히 낮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2011년도에 비용 평가에서는 그 사고 빈도라는 것들이 원자력계 말고 다른 시장에서는 실제 받아들일 수 없는 확률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원전의 가동수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 합쳐봐야 430개입니다. 우리나라 예를 들면은 자동차가 우리나라 등록된 자동차 수가 2천만 대라는 거를 비교해 봤을 때 소위 이른바 이 대수의 법칙이라는 것을 지금 보험업계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원전을 사용하는 이 통계가 이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통계다라는 거고 결과적으로 정부가 아주 인위적으로 원자력 사업자의 손해배상 한도를 아주 비현실적으로 낮게 책정하지 않고서는 보험업계가 원자력계와 이 보험 계약을 맺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험을 가지고 개선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실제 사고 실적을 보더라도 원자력계가 그동안 확률론적 위험 평가를 통해서 계산한 값보다 많게는 3자리, 적게는 2자리 이상 차이 나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현재 PR 그 확률론적 위험 평가 자체가 지금 그 자체적인 결함이 뭐냐면은 이게 지진이라든가 이런 그 공통적인 동일부지의 다수호기 어떤 그 외부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고 빈도가 증폭하는 효과를 또 현재 방법론으로는 그걸 계산을 못하고 있다는 게 또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2011년도 같이 물론 이제 뭐 이런 지진 같은 경우도 또 지금 좀 사실 큰 문제인데요. 특히 이제 한국과 일본 같은 경우가 지금 문제인데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활성단층 인근에 원전이 입지한 나라가 4개 나라입니다. 그게 이제 일본, 한국, 대만, 캘리포니아 정도인데요. 대만과 캘리포니아는 지난해 2025년까지 탈핵을 하겠다고 이제 의사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남은 게 이제 한국하고 일본인데 물론 한국은 이 불의 고리에서 이른바 환태평양 불의 고리에서 약간 떨어져 있습니다만 우리 스스로도 활성단층이 많이 남아 있고 원자력계는 그것을 인정하지는 않지만 지질학계에서는 분명히 활동 가능성이 뭐 이른바 제4기 단층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우리의 어떤 안전 규제라는 것들이 이런 지금 지진 내진 설계 같이 이런 것들이 좀 지진으로부터 어느 정도 좀 방어를 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의 내진 설계 수준이 일본의 80년대 수준보다 더 못한 상황이라는 것을 좀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사고 빈도를 제외하고 일본이 공식적으로 사용했던 보정 지수를 그대로 우리 여건에 맞게 적용했을 때 이걸 연료로 계산하면 그램당 한 26만 원, 킬로와트아워로 계산하면 약 한 30원대의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다만 이것을
이렇게 되면 굉장히 연간 5조 원의 세수가 발생을 하는데 굉장히 천문학적인 비용이긴 합니다. 특히 전력업계 내에서는 뭐 담배세도 지금 사실 뭐 10조 원 가까이 되고 있긴 하지만 전력업계에서는 굉장히 큰 돈이고 그래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이런 비용을 그대로 과세하게 되면 그냥 이 소비자 후생만 악화되기 때문에 이른바 이제 재난보험 시장에서 적용하는 방식을 유사하게 적용해 봤을 때 보완적인 방법으로 안전등급 평가를 통해서 일정한 한도 내에서 원자력 본부별로 안전등급 심사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은 본부의 경우에는 일부를 30% 정도 추천해서 환급을 하는 방안을 또 검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역시 석탄화력도 마찬가지인데요. 석탄화력도 연료에 과세를 하게 되면은 이게 효율이 더 높고 또 대기오염물질 저감 설비가 더 우수한 석탄화력이 또 그만큼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기 때문에 석탄화력 역시 일단 연료에 과세를 하되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그 검증을 마친 뒤에는 저감량만큼 환급을 해주는 방식으로 역시 좀 우리가 좀 그런 보완을 좀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스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이제 그 해외 사례 잠깐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가스에 지금 지금 현 정부도 현실적인 어떤 과도기적인 연료 전환의 대안으로 지금 가스를 생각하고 있는데 문제는 가스가 가격이 그동안 너무 비쌌기 때문에 석탄이나 원전의 대안이 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 어떤 주류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가스는 시장 가격이라기보다는 정부의 정책 가격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이런 것을 감안할 필요가 있는데요. 가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애초에 LNG를 한국에 도입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일본이 1970년대에 요카이치 화력단지에서 발생한 주민 그 천식 소송 이후에 일본이 그때부터 이미 석탄에서 가스로 전환을 하면서 우리도 사실은 가스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전력사들 주도로 인도네시아 가스전이 70년대에 개발이 됐고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일본이 이제 이미 70년대 대대적으로 좀 석탄화력을 5년 사이에 8기가와트 되는 용량을 그 당시에 전체 전력 설비의 약 한 9%에서 10% 정도 되는 용량입니다. 근데 이 용량을 좀 대대적으로 폐쇄를 하고 이제 가스로 그때부터 전환이 됐는데요. 뭐 그 덕분에 사실 그 아시아에서 LNG 가격이 안정되고 공급 안정화도 이루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국내의 경우에는 난방 부문에서 연탄으로 인해서 매년 2,000명이 넘는 연탄가스 중독 사망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정책적인 결단에 의해서 사실 이제 연탄에서 도시가스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굉장히 신속한 속도로 이제 도시가스 보급률이 이루어졌고 그러면서 사실 이 연탄 중독 사고가 아주 뭐 대폭적으로 낮춰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도시가스 보급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이 도시가스 비용의 일부를 특히 주택용 LNG의 비용을 한전의 가스 발전에게 일부를 좀 전가를 시키면서 안 그래도 LNG이기 때문에 비용이 비싼 편인데 국내 가스 발전은 더 그 비용 부담 때문에 이제 더 비싸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대책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되냐 이거를 우리처럼 어떤 정부가 인위적인 교차 보조를 취하지 않은 자유경쟁 체제인 이제 영국 사례와 비교를 하면은 보시면 영국은 일단 50%의 가스를 작업을 하고 50%를 노르웨이에서 우리보다 한 거의 절반 가까운 가격에 LNG를 도입한 가스 파이프라인으로 가스를 도입하는 나라입니다. 근데 이 나라랑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주택용 도시가스 가격이 영국보다 오히려 25% 저렴한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만큼을 이게 우리가 발전용 가스가 국내 발전용 가스가 그만큼 우리나라 주택용 도시가스를 싸게 하도록 보조를 해주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걸 보다 정확한 그 액수는 보조 액수의 규모는 뭐 우리 박광수 박사님처럼 이런 전문가들이 나중에 좀 더 연구를 하셔야겠지만 대강 영국의 비용을 검토해봤을 때 최소한 주택 부문으로 가스 발전이 보조해주는 규모는 한 2조 원 정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내 발전 부문의 여건을 현 상황을 보면은 사실 80년대 난방 부문의 여건과 비슷한데요. 지금 IMF라든가 하버드대라든가 공통적으로 평가하는 게 국내 석탄 화력의 미세먼지 유발로 인해서 한국에서 매년 조기 사망하는 희생자 수가 한 1,500명에서 2,000명 정도 된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지금 셰일가스 혁명과 또 그것으로 인해서 또 중동의 LNG 가격도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80년대에 취했던 그런 연료 전환의 그런 그 정책 결단을 지금 내려야 되는 시점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다 복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건 원자력에서 만약에 그램당 26만 원을 추가를 하고, 유연탄에서 미세먼지, 온실가스를 빼고 그냥 미세먼지만 감안했을 때, 현재 30원에 더해서 30원을 더 추가를, 킬로그램당 30원을 더 추가를 하고, 가스복합의 경우에는 그 교차 보조를 감안을 해서 그만큼을 좀 우리가 면세 조치를 취한다면은 대강 연간 한 6조 원대의 세수가 거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걸 그대로 그냥 100%다 과세를 하게 되면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원전과 석탄의 공이 약 최대 30%까지 환급을 발전기별로 또는 부지별로 환급을 해줬을 때 연간 4조 5천억 원대의 세수가 발생을 하고, 이것이 전력시장 내에서는 세 가지 주력 전원간의 어떤 그 공정한 경쟁이 좀 가능해지게 됩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지금 20분 다 썼습니까? 예, 그러면은 OECD 세제는 좀 자료를 참고를 하시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이런 측면에서 큰 틀에서 일단은 지금 그 1차 에너지 가격 정상화를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관철되는 방식으로 부문 내에서의 그런 세제 정책이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발전 부분은 이미 말씀드렸고, 수송 부분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경유나 이런 그 등유 같이 다른 경쟁 재화가 이제 전기가 있는데, 가정용이나 산업용 전기가 있는데 이게 지금 가격이 이미 역전된 상황인데, 이게 그나마 그래도 국제 유가가 하락해서 약간 지금 그래도 완화된 상황인데, 만약에 이게 유류세 변동을 통해서 이것이 또 가격이 변동하게 되면은 다시 또 이제 역전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유류세를 건들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물차에 대해서 그 거리 기준 주행세라든가 독일처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추진을 한다면은 보다 효과적인 우리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 긴 시간 감사합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